지금 법이잖아요. 미국 법은 영미법이죠. 아까 말씀 잠깐 나왔었는데 보통 법은 두 가지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우리의 이제 시험 목적에 포커스를 두어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영미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커먼로, 즉 보통법, 불문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법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atutory law, 성문법.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문화된 법이죠. 법조문.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영미법은, 미국 법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험 목적, 시험 범위는 당연히 자연히 이 둘 다 커버하게 되겠죠. 그런데 커먼로에서 주로 어떠한 토픽들이 주로 이제 보통법 하에서, 불문법 하에서 다뤄지고 있냐면 이니셜로 rise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R은 뭐냐면 real property, 부동산 관련된 거래들, 이런 것들은 커먼로의 시스템 하에서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I는 보험, 인슈런스죠. 그 다음에 S는 서비스, 용역계약. E는 인플먼트, 근로계약, 뭐 이거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로 이런 것들의 토픽에 대한 거래들은 커먼로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시험 목적상 가장 많이 나오는 이그젬플은, 그리고 설명드리면서 예를 많이 들어드릴 건데 주로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서는 부동산 거래를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커먼로 대신에 유사한 표현으로 케이스로라고 또 불러요. 판례법인 거죠. 케이스, 판례 자체가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바꾸려면 또는 어멘드 하려면 그 케이스 자체를 어필하게 되면 그 판결 내려진 그 내용 자체가 그 법이 되는 거죠. 이 커먼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법은 또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페더럴로,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 페더럴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마다 달리 적용되는 스테이트 로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시험 신청해서 보는 주는 저마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테이트 로는 각 주마다 다른 법은, 시험은 우리는 유니폼, 통일화된 그런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마다 다른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아무래도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페더럴 로는 다르죠. 주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얘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주 A라는 주에서 설립된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주에서 설립된 회사가 있는데 이 둘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 리걸 디스퓨트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A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주에서 주법을 근거법으로 따지고 싶어하고 얘는 또 저의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법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 이견이, 다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서로 공통된 잣대 기준 하에서 어떤 판단을 하자라고 해서 그 공통된 상거래 행위에 관해서 어떤 공통된 기준을 따르자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법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UCC예요. 이니셜로 유니폼 커머셜 코드예요. 그래서 이니셜로 UCC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통일상법전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고요. 주로 이제 상거래 행위에 관련된 거죠. 커머셜이라는 단어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로 기준이 다른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 따라서 얘는 서로 다른 주라 할지라도 공통된 룰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시험 내기에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험 범위는 커먼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문법 중에서 연방법, 그 다음에 UCC,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 친 거, 그거 정도가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문법은 참고로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명문화된 법이니까 주로 이제 무슨 코드, 또는 무슨 액트,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Federal Bankruptcy, 액트, 코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법,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법들이 이제 주로 성문법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BL1의 목차 1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면,
1권에서는 1챕터부터 챕터 6까지 있는데요. 이 챕터 1에 보시니까 컨트랙이 있죠. 일반 계약법. 이 컨트랙이 바로 요걸 보시는 거예요. 커먼로. 커먼로 시스템을 보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챕터예요. 모든 기본적인 용어가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용어들을 이제 여기서 주로 개념 정립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컨트랙에 대한 세부 목차도 있지만 그건 이 챕터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반 계약법.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세일즈가 있죠. 그 세일즈는 뭐냐면 풀네임으로 하면 세일 오브 굿인데 상품 매매 거래. 챕터 2부터는 여기로 넘어가요. 성문법으로 넘어가서 그 중에서도 요 UCC 있죠. 통일상법전. 여기에서 보시는 게 챕터 2부터 그 이하 밑에 다 포함이 돼요. 상품 매매 거래에 관련된 그러한 거래예요. 그럼 컨트랙은 이것도 계약 아니에요? 얘는 불문법이니까 주로 부동산 거래를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 챕터 2 UCC는 부동산이 아닌 일반 상품, 유형의 상품 매매 거래 있죠. 뭐 TV 매매, 뭐 자동차 매매 이런 것들, 그런 걸 주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성격이 틀리죠, 범주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커머셜 페이퍼, CP라고 부르죠, 줄여서. 어음수표법에 대해서 보시는 거고, 얘도 여전히 UCC에 근거한 개념이에요. 상품이 매매가 되면 주로 이제 그 A라는 회사와 주체와 B라는 주체가 거래를 했어요. 거래의 양 당사자가 동장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TV를 한 대 팔았어요. 그럼 얘가 돈을 주겠죠. 근데 얘는 돈을 주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수표를 하나 발행했더라. 그러면 수표를 왜 발행했냐? 이거 어음수표에 관련된 건데 왜 발행했냐 보니까 상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 대금조로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는 거래가 상품 매매 거래죠. 따라서 근거법은 UCC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어음수표의 종류 및 뭐 그거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보실 거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Secure Transaction이라는 건 뭐냐면 동산담보부 거래예요. 동산담보부 거래. 담보라는 말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여기서 이제 역시 두 명의 주체가 등장을 하는데 굳이 쓰거나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얘가 만약에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다. 라고 한다면 돈을 꿔줬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일정 기간 지난 후에 갚아야 되는데, 채권자가 기본적으로 얘한테 돈 꿔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신용평가나 이런 걸 해보고 주겠죠. 돈 뜯길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데 해봤더니 그냥 돈 꿔줄 만한 정도는긴 한데 왠지 깔짝지근해가지고 담보를 요구했어요. 채무자로부터. 그러면 담보를 제공하겠죠. 그때 그 주는 담보의 형태가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돈을 꾼 그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떠올리시면 그 부동산 담보를 우리는 모기지라고 부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요. 동산 담보를 뜻해요. 동산 담보를 바로 security interest. 동산담보권을 뜻하는 것이고, interest는 여기서 무슨 권리를 뜻하는 건데요. 동산담보물이라는 것이 바로 security interest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러한 동산을 담보, 예를 들어서 얘가 타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러면 타던 차는 그대로 계속 지가 타고 다니면서 얘가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꺼주겠죠. 근데 만기 때 얘가 채무자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채권자는 이 담보로 제공받았던 이 자동차를 이제 뺏어가서 제3자에게 처분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의 받을 돈을 충당하겠죠. 그런 식으로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그 거래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시는 것들이 4번 챕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bankruptcy죠. 얘는 이 중에서 더 이상 UCC가 아니라 요거 보시면 페더럴 연방법이에요. 페더럴 bankruptcy 코드가 이제 풀 네임이니까 연방 파산법에 대해서 보실 거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5번도 파산법인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6번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달라요. 6번에서는 주로 배우시는 내용이 보증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보증. 그렇게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 달 좀 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L2로 넘어가시게 될 거예요.
BL2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와가지고 목차를 까먹었어요. 뭔지. 그래서 그냥 BL2 들어가실 때 다시 볼게요. BL2는 이상하다. 한 달 좀 넘어가서 이 BL2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BL2 한 권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다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 정도를 떼먹을 거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상 저희 오딧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BL에서 하는 부분은 다 커버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목차를 간단히 보셨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수업 시간에 질문 있으세요라고는 거의 안 물어보는데 첫 시간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들어갈게요, 수업에. 이제 BL1부터, 챕터 1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책에 보시면 2페이지에 컨트랙 계약법에 대한 세부, 목차가 따로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페이지와 4페이지에 걸쳐서 오버뷰가 있어요. 매 챕터마다 앞에 이 개요, 오버뷰가 있는데 얘는 어차피 뒤에 본 내용을 다 보시게 되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따로 얘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 오버뷰는 그냥 스킵하실 거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5페이지 있죠. 이 5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물론 아까 2페이지에서 컨트랙에 대한 세부 목차가 있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목차를 다시 구성해 볼게요. 계약법에 대한 세부 목차를 일종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기하시기 편하게 옆에 블랭크로 그 페이지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좀 목차를 써놓으시고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좀 흐름을 파악하시면 좋겠는데 컨트랙에 대한 세부 목차를 적어볼게요. 적어가면서 이제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계약을 맺으려면 두 주체가 존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A와 B라는 두 명의 당사자가 등장을 하고 이제 용어가 이제 하나씩 나와요. 용어를 하나씩 익숙해 주셔야 되는데 계약 당사자라는 표현을 privity라는 단어를 쓰고요. 복수로 하게 되면 y를 i로 고치고 es 붙이면 되겠죠. privity. 계약 당사자라는 뜻이고 계약을 하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랙은 기본적으로 커먼로 근거에서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보통법.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유치하지만 좀 직관적이고 아주 그냥 적나라한 예를 많이 들어드릴 텐데 그런 또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그 이그젬플이 연상이 돼서 내용이 기억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B한테 팔기로 계약을 했고 그 대가로 B는 얘한테 10만 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 부동산 거래에 커먼로가 적용이 되죠. 라고 한다면 모든 거래는 당연히 출발점은 거래를 처음 제안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얘가 먼저 얘한테 야 내가 집 너한테 팔겠다 라고 제안을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제안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오퍼러라고 불러요. 오퍼는 제안이란 뜻인데 하는 사람, ER 또는 OR을 붙이는 게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퍼러, 제안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제안자라고 부르고 보통 번역은 청약자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말은 의미 없으니까요. 오퍼러고 그 다음에 제안을 날렸으면 상대방이 있겠죠. 제안을 받는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당사자를 오퍼리 뭐뭐 이 하면 뭐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두 명의 당사자가 등장을 했어요. 오퍼러와 오퍼리. 그러면 오퍼러가 오퍼리에게 뭘 날려요?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 제안을 말 그대로 오퍼 라고 부르고 거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컨트랙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목차가 이 오퍼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배우시는 게 첫 번째 스타트고요. 그 다음에 오퍼를 제안을 날렸으면 그 제안을 받은 상대방이 검토를 하겠죠. 계약을 할 건가 말 건가 리뷰를 해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해. 그리고 취소하면 그냥 끝이지만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고 싶다면 그래 나 너한테 10만 불 주고 집 살게라고 억셉트를 하겠죠. 그래서 오퍼를 받은 당사자가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법적 이벤트가 억셉턴스예요. 거래를 수락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억셉턴스의 특징에 대해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오퍼가 있었고 그거에 따른 억셉턴스가 있었다면 이 두 개가 결합됐으면 도출이 되는 게 어그리먼트가 형성이 돼요.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계약하기로. 얘는 별도의 구성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퍼가 발생했고 억셉턴스가 발생했으면 그 순간 어그리먼트까지 자연적으로 체결된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동의가.
그러면 어그리먼트가 있었으면 계약이 체결된 거 아니냐라고 일상생활에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여기에 하나의 요소를 더 필요로 해요. 그게 뭐냐면 consideration, 일명 대가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겠어요. 가장 유사하게 대가. 그냥 말만 나불거리면 안 되고 뭔가 대가를 주고받아야죠. 이 예에서는 A는 지가 살던 집을 넘겨야 되는 것이고 얘는 돈을 줘야죠. 당연히 교환거래니까 서로서로 뭔가를 교환거래를 통해서 넘겨주고 넘겨받아야 돼요. 그게 대가죠. 그래서 consideration으로 만족되기 위한 요건. 이거에 대해서 보시는 게 세 번째. 그러면 오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ceptance가 발생했으면 얘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consideration이 존재한다면 그게 결국은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단계가 비로소 된 거예요. 컨트랙이 성립이 된 거죠. 포메이션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이 성립됐다. 형식으로 구색을 갖췄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체결된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어야 돼요.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건 직관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계속 나올 말인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한번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A가 B랑 둘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어떤 계약을 했냐면 어디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은 하나씩 있게 마련이죠. 직장이건 학교든 어디든가에.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상사가 나를 갈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C라는 보스를 죽여달라고 C한테 계약을 했어요. 살인 청부를 시킨 거죠. 그래서 내 C 저놈 너 죽여주면 내가 너한테 10만 불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약속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청부업자는 얘한테 죽여주는 서비스, 돈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가지고 B가 어느 날 어두컴컴할 때 가서 C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C 죽이고 나서 이제 죽였으니까 돈 약속한 돈 내놔. 우리 계약했잖아. 이행해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A가 말 바꾸는 거예요. 못 줘. 야, 우리 사이에 계약서 쓴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사이에 법적 효력 있는 계약이 없어. 그래도 그냥 배째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가 열받아서, 실제적으로 청부업자 같으면 얘도 죽여버리겠죠? 하지만 얘가 어디 갔냐면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저기요 A가요 우리 둘이 계약했어요. 어떤 계약이냐면 저 C를 죽이면은 10만 불 주기로 했는데 나는 계약 이행했거든요. 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그 대가로 나는 10만 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얘는 줄 의무가 있는데 A가 본인의 계약 의무를 이행 안 하더라. 따라서 계약 불이행 계약 위반이 되겠죠. 그걸 이유로 판사님 A 나 저 고소합니다. 계약 이행하게 예를 들어서 뭐라죠? 뭐라지? 단어가 기억 안 나네? 계약 위반 시에 받는 걸 뭐라 그러죠? 뭐지? 에? 페널티. 위약금. 하여튼 그런 걸 달라고. 갑자기 멍청이가 된 것 같네. 그 단어가, 하여튼 손해배상금, 데미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해달라고 이제 소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사가 보니까, B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그래, 너 잘했다. 계약상의 의무 다 잘 풀품했구나. 근데 이놈이 안 했으니까 저놈 잡아 족쳐야 되겠다. 너 손해배상 물어내. 라고 판결을 내려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체결된 계약 자체가 일리걸. 사립청부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리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구색은 갖췄어요. 왜냐하면 A가 얘한테 오퍼를 했죠. 죽여주면 10만 불 줄게. 그리고 얘가 오케이, 억셉턴스를 했어요. 그리고 오퍼와 억셉턴스가 있으면 어그리먼트가 체결된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대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컨시더레이션에서 더 정확히 배우시겠지만 얘한테 10만 불은 아직 안 줬지만 뭐는 줬냐면 약속, 프로미스는 날렸어요. 입은 나불거렸다는 거죠. 죽이면 10만 불 줄게 라고 약속은 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만 나불거려도 법적으로는 컨시더레이션으로 형태로 인정받거든요. 그리고 얘는 실제 액션까지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서로 컨시더레이션 주고받은 것이고 그러면 컨트랙이 체결된 거예요. 근데 그거 대신에 그 형식으로는 갖춰졌지만 legally enforceable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뜻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바인딩. 이 단어를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보실 건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그중에 한 명이 계약 위반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상대방은 열받겠죠. 나는 할 의무 다 이행했는데 저놈이 이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열받으면 법원에 가서 고소하잖아요. 소송하잖아요. 그랬을 때 소송에서 나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이행받으려면, 보장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둘 간의 체결한 계약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어야 돼요.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안 지키면 판사한테 가서 상대방을 소송해서 배상금이나 이런 걸 받아낼 수 있는 적법한, 합법적인 그러한 권리가 인정받냐라는 뜻인 거죠. 법적 구속력 이 있는 계약이어야지 지금 이 살인청부업처럼 일리걸이라 어디 가서 얘 판사 앞에 가서 소송하면 A를 혼내주기 전 지가 먼저 잡혀가겠죠.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에요. 그 완벽한 계약이 아니겠죠. 그래서 A는 계약 위반하고 배째라 해도 얘는 판사한테 소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약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니까. 법에 호소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당하게. 그래서 얘는 계약의 형태적으로는 체결됐지만 더 정확하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강제성이 있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legally enforceable한 계약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단어로 leg of defense라고 하는데, defense는 변명, 항변이라는 뜻이고, leg은 뭔가 결핍돼 있다, 부족하다, 결여돼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defense란 단어도 앞으로 계속 줄구장창 보실 단어인데, 이거 괜히 지었네. 아까처럼 이 중에 요 놈이 갑자기 돈 안 주겠다고 버티는 거잖아요. B가 C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가 계약 위반을 했을 때 B가 판사한테 가서 소송할 때 쟤 좀 혼내주세요라고 할 때 A가 챌린지를 할 수 없어야 돼요. 이 두 사이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 난 안 지켜도 장땡이야. 이거 효력 없는 계약이야. 라고 이 계약의 법적 정당성, 효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야 돼요. 디펜스. 난 안 지켜도 돼. 이런 변명, 이런 걸 나불거릴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법적 강제성이 인정받는다는 얘기니까. 완벽한 계약이라는 거죠. 효력을 인정받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만족시켜야 될 요건이 4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legal capacity라고 불러요. 뭐냐면 행위 능력자. 즉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 프리비티 둘 다가 계약을 맺게 되면 당연히 본인에게 주어진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가 둘 다 존재하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집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얘는 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서로 권리 및 의무를 양자가 다 갖게 돼요. 그러면 그 본인에게 주어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이 돼야 되겠죠. 법적 능력이. 그게 행위 능력자예요. 다시 말해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그걸 이행할 만한 법적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두 행위 능력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어야 법적 강제성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거꾸로 가요. 역으로.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행위 무능력자인가? 라고 시험에 물어본다는 거죠. legal incapacity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행위 무능력자가 미성년자가 있어요. 마이너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이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정신 능력이 떨어지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그 다음에 또 술 취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intoxicated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시험 목적상은 대표적인 행위 무능력자 3가지 케이스를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A가 행위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였다. 얘는 성년이지만 행위 능력자였지만, 그러면 한쪽이라도 행위 무능력자인 그러한 계약 둘 사이에 체결됐다면 그 계약은 뭔가 완벽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이 reality of consent. 동의의 진실성. 즉 계약을 맺게 되는 그 두 당사자가 정말 그 계약을 서로 자의에 의해서
맺어야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외압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이 계약을 맺고 싶어서 진실하게 동의를 해서 맺어야 돼, 그 완벽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동의의 진실성이 없는 예를 물어봐요. 강압적으로 맺어진 계약은 인정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fraud, 사기란 뜻이고요. 사기당했다 할 때 그 사기. mistake, 실수죠. duress, 강압, 협박 이런 뜻이에요. 즉 A가 B한테 가가지고 야, 이 조건으로 나랑 계약 맺어 라고 하면서 안 맺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한다든지 화장실로 끌고 가서 좁힌다든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맺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싶지 않았지만 실수로 견적서 낼 때 공 하나 빼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싼 금액으로 후려쳤다. 실수로 맺은 계약 또는 상대방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 진실을 알았더라면 나는 저놈이랑 그딴 식의 계약은 안 했을 건데 사기당해서 저 허발판에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갯벌 그 땅을 뭐 100만 불 주고 샀다. 사기당한 거죠. 그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효력은 그 계약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다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목만 적어 놓으시고 쭉 큰 흐름만 보시면 돼요. 너무 일일이 이거 쑥 지나가고 이거 다 보셨죠? 이게 아니라 하나씩 다 자세히 보실 거니까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legality. 계약 자체가 illegal, 불법 계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살인청부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거래라든지 뭐 이런 거 자체는 당연히 마약 밀수를 하는데 저놈이 계약 위반했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홀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지가 먼저 쇠고랑 차겠죠. 그런 식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 마지막은 statute of fraud. 줄여서 앞으로 SOF 이니셜로 쓸 거고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사기방지법 이렇게 보통 번역이 돼요. 사기방지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요. 반드시 문서계약서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서계약서가 가장 완벽하긴 하지만 구두계약도 인정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특정 어떤 형태의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구두계약 인정 못해. 반드시 문서로 써야만 그 계약 효력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특정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래 형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문서계약서 안 쓰고 그냥 구두계약만 체결했다. 그럼 그 계약 효력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사기방지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켰을 때 상대방이 이 계약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건 변명거리를 나불대면서 계약 안 지켜라고 딴지 걸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계약의 효력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강제성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만족시켜야 될 건이고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이 컨트랙의 전반부가 끝났어요. 전반부. 반 정도가 끝난 거죠. 즉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체결된 계약이 법적으로 완벽한 강제성을 효력을 인정받는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이 체결된 계약이 효력 인정받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후 이벤트들에서 나오는데 그 5번은 뭐냐면 어사이먼, 양도죠, 양도. 본인에게 주어진 계약상의 의무 및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자세한 거는 보지 않을게요. 제목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6번은 제3수익자. 얘랑 조금 연결되는 건데 계약의 주 당사자 2명이 아닌 누군가의 제3자가 그 계약의 일부에 편입돼가지고 계약상의 수혜를 좀 누리는 거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퍼롤 에비던스 룰 구술 증거의 원칙 구술이 아니라 구술 말로 한다는 거죠. 이 뭔지는 나중에 볼게요. 제목만 써놓고요. 그 다음에 8번에
discharge라는 얘기는 이 단어는 이제 앞으로 진짜 뭐 몇백 번 이상 보실 건데 discharge라는 단어는요. 어떤 계약을 맺으면 본인에게 다 계약상의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그 계약상의 의무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discharge예요. 유사어로는 excuse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고요. 또는 release, 해방되다, 경감되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다는 얘기예요. 계약상의 의무에서. 계약상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상황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가장 완벽한 케이스는 본인에게 주어진 계약상의 의무를 fully perform, 100% 완벽히 수행하면 더 이상 할 거 다 했으니까 의무가 없겠죠. 근데 그 외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걸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어요. 9번은 remedy. 구제책이죠. 즉, 한쪽이 계약 위반을 했을 때 나머지 상대방인 나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거잖아요. 상대방을 소송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상대방이 저쪽이 계약 위반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 구제책. 이게 바로 레미디예요. 그다음 마지막 10번은 Statute of Limitation. 줄여서 이니셜로 SOL이라고 쓸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나는 법에 호소할 수가 없겠죠.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뭐 내용이 별로 많진 않고 뭐 결국 한두 마디면 끝나는 거니까.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챕터 1이 끝나는 거예요. 내용이 좀 많죠. 가장 중요한 파트고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순서가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흐름대로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특히나 이 파트는. 그래서 요 1번부터 하나씩 보실 거예요. 따로 떼가지고 오퍼부터. 그게 이제 5페이지부터인데 그걸 보시기 전에 이제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볼게요.